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핫뉴스5로 시작합니다.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5일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모두 참석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도 함께합니다. 유엔 총회에 앞서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시진핑 주석으로선 사상 최대의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합니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를 당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뉴욕시 보안당국은 벌써 초비상입니다. We have the combined efforts of some of the best intelligence forces in the world at this juncture working on this event, but at this time that there's nothing that from this point going forward that we are aware of. 정상급 기조연설의 첫 주인공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은 맨해튼 빈민가 할렘에 위치한 가톨릭 학교를 방문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미사도 집전합니다.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한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 처음으로 유엔 연단에 오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와 28일 유엔 총회 때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은 잇따른 개별 회담을 통해 치열한 국익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김무성 대표로는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 초반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후보 두 사람만 합쳐도 김 대표의 지지율을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남이나 충청권 친박 정치인의 대선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이기도 한 윤 의원의 발언 시점도 미묘합니다. 김 대표가 마약 사위 논란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에 본격화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맞대응을 피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2명을 놓고 한 대권주자 지지도 결과로서 20%를 상회했다고 하면 그 지지도는 굉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국감을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윤 의원은 김무성 불가론이 절대 아니라면서 김 대표가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언제라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서관, 전혀 어려움 없이 음란 사이트에 우회 접속됩니다. 민망한 영상과 사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종북 사이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방법을 달리하니 사이트가 쉽게 열리고 다른 종북 사이트로까지 연결됩니다. 영등포구의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 음란물은 물론 종북 사이트도 접속 가능합니다. 모두 밖에서는 접속하지 못하는 사이트들입니다. 이처럼 유해 정보 차단에 허술한 곳은 이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서구 등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14곳을 표본 조사해본 결과 14곳 모두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유해 정보 차단율이 높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긴커녕 각 도서관의 자율로 맡겨두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자체 내에서 세부 계획 세워가지고 운영하시는 거라서
큰 도서관 중심은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래되지 않은 데나 그런 데는 아직은 안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모두 132곳, 한 해 방문자 수만 7,100만 명이 넘습니다. 음란, 북한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농협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그 다음에 정부는 전 행정기관의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작 공공도서관은 무방비인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무려 78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 전국 주택 전셋값.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한 채는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이 90%를 넘었는데 이 중 19%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돌았습니다. 이곳 서울 홍제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1,500만 원이나 높게 거래됐습니다. 전셋값으로 집을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지 이제. 상장하자는 소리가 나와. 전세 대란 속에 최근 등장한 신조어들은 국감장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무피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깡패, 전세 깡패. 무피 투자는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매입하는 것이고 또 전세 깡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 모으는 것이 이제 전세 깡패라고 합니다. 사실 전세와 매매가 완전히 역전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데 자신의 그 투자 비용 없이 이렇게 투자로 좀 악용될 수 있는 무피 투자와 같은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도 부작용으로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빨간 2층 버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경기 김포에서 서울 당산까지 시범 운행을 시작한 2층 버스입니다. 버스 내부 2층에서 보이는 시야는 시원하게 트였고 차량 회전 시 쏠림 현상도 크지 않습니다. 굿모닝 버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2층 버스는 일반 광역버스보다 1m 정도 높고 2m 정도 더 깁니다. 지난해 승객 안전 문제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한 경기도가 부족한 교통편을 보충하기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버스에 비해서 약 한 30인승 이상 이렇게 더 탑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출퇴근 때는 약 한 1.78배 정도의 어떤 운송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복 우려에 대해서도 합동점검단은 커브길에서 시속 90km의 속도를 내도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좌석수를 늘리다 보니 이동 공간이 좁아져 장애인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2층 버스가 지금 좁아가지고 전동열차나 스쿠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김포 구간과 남양주 구간에 2층 버스 9대를 정식 운행한 뒤 올해 안에 16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앞서 보신 전세가 폭등기의 신조, 무피 투자가 신종 재테크 용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무피 투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무피 투자라는 게요, 당초에는 경매 시장에서 법인들이 주로 활용하던 부동산 투자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들이 올라가는 전세금, 이걸 때문에 전세금을 갖고 개인들이 시도하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일단 무피 투자라는 말을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요, 한자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무자는 없을 무자, 이 피는 영어로 fee, 수수료, 이 자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수수료가 없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겁니다. 좀 간략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요, 현재 전세금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들인 다음에 한 5개월 후에 전세 재계약 당시에 자신이 일단 집주인이 됐으니까 전세금을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올려가게 됩니다.
그럼 3억짜리 아파트에 2억 8천만 원 전세금이고 이것은 모조리 다 전세 세입자의 몫이죠. 자신은 2천만 원만 들이면은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세가 오르게 되면 되팔 것이다. 시세가 안 오르더라도 전세금을 더 올리던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자신은 이익을 남기겠다.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무피투자인데요. 이 몇몇 전문가에서 실은 꽤 상당히 일반인들한테까지 퍼져 있다.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동산 또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미성년자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3살 배기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자료이긴 한데요. 미성년자 한 3,700명 정도가 현재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꽤 많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시가로 보면은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고1 김모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6원의 이 짜리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3살짜리 아이가 반포 아파트에 지분 20%, 아마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명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 사례들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번에서도 국세청 입장도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아니라 저 정도로 어린 3살짜리, 10살짜리에게 이 증여를 하면서 부동산을 해줬다면 그 부모는 과연 세금을 잘 내고 있는가 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진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면 은근히 기대되는 것이 추석 보너스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올 추석에는 소박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보너스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알려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너스 아닌 보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정부는 올해 180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 결과와 수령 금액은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부부가 신청한 경우 남편의 이름으로 신청했더라도 아내의 소득이 더 많다면 신청 결과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아내의 이름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을 놓쳐 아쉬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신청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수령 금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수는 공을 치기 전에 생각하고 하수는 치고 나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도 머리는 쓰는 고수가 있는 반면 경찰이 탄 승합차를 터는 하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경찰이 탄 승합차를 탄 하수절도범. 근데 사실 하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재수가 없었던 거죠. 승합차를 털고 싶어서 턴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절도범 전과 8범입니다. 불과 절도로 출소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한 달 전에 출소를 해서 교도소 동기를 만나러 인천으로 올라옵니다. 인천에서 모텔박을 잡아놓고 빈집과 빈 차들을 털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9일 새벽 4시에 인천 남구에 있는 주택가를 배회합니다. 그랬더니 한 승합차가 눈에 보인 것이죠. 아, 이것도 빈 차구나. 승합차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차, 빈 차기는커녕 건장한 형사 2명이 떡하니 앉아있었던 겁니다. 절도범도 놀라고 형사도 놀랐답니다. 결국 이 형사들 이놈이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절도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격 끝에 이 절도범을 붙잡고 맙니다. 그래도 정말 우스운 거는요, 이 경찰관들이 잡으려고 하는 절도범은 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관내에 빈집 털이범이 자꾸 출범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빈집 털이범을 잡으려고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절도범이 걸린 겁니다. 옛말에 재수없는 사람은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던데 이 절도범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뿐만 아니라 이마도 깨진 꼴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 경찰들 다른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잠복 끝에 또 다른 절도범을 잡았으니 원래 잡으려는 절도범도 반드시 검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세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하필 문을 열었는데 그 차에 경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잠복 근무를 3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잠복하는 골목에 친구가 뭐 저쪽에서부터 뭘 이렇게 만지면서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차 와서 앞문을 갑자기 열기래 우자 그랬더니 네, 이 절도범이 고수였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미수로 그친 하수 절도범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절도 이제 훔치려고 차문을 잡고 연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절도 미수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빈집 털라고 담을 넘어갔는데 잡혔다든지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이런 것도 다 뭐 절도 미수로 처벌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절도범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도둑의 재발절인 거죠. 사실 어이구 이거 아닌데요. 그러고 가면 되는데 딱 형사들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고. 네. 이 도망만 안 갔으면 별 문제가 없고. 뭐 그래도 잘 넘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를 들어 살인범 잡으려고 잠복한 게 아니라 그 절도범, 다른 절도범 잡으려고 잠복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 거죠. 이놈도 이상한데? 라고 쫓아서 일단 잡은 겁니다. 일단 잡고 나서 추궁을 했더니 이 이제 절도범 술술술 다 불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요, 출소한 지 한 달 됐고요. 뭐 인천에 모텔 얻어놓고 여기저기 털었습니다.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절도 미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하수 절도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능적인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자, 절도에 1분이면 되는 복면 절도. 네, 복면을 쓰고 67차례나 실적을 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영업이 끝난 뭐 카페나 음식점 같은 곳을 밤에 돌면서 절도를 하는 건데요. 얼굴과 머리까지 전부 다 가리고서 면장갑까지 끼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하죠. 이 모든 절도가 단 1분 만에, 그리고 뭐 보안 시스템 같은 것도 일자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해제할 정도로 굉장히 실제 고수였다고 방범업체들이 합니다. 출동을 해도 이미 사라진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빨랐다고 하는데요. 예, 요새 뭐 그런 보안업체 같은 것들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버 하나에서 1분 만에 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기술의 발전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이 절도범들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절도라는 게 저번에 우리 노인 절도도 한번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계형 범죄긴 한데 어느 정도 이 절도범이라는 게 사실은 강도나 이렇게 뭐 그런 살인이나 이런 것처럼 형량이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출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범이 자꾸 반복을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교화되기는커녕 또 절도범끼리 안에서 어울리면서 새로운 기술에 비해서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2년, 3년이면 출소하기 때문에 출소하러 살 일이 없잖아요. 또 하나 드라이버 있으면 돈 훔쳐가지고 내가 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재범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도범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천만 원의 괴금속을 훔친 간큰 10대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괴금속방을 돌면서 마치 정말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저렇게 착용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거죠. 사고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게 밖에서 다른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대절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도주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냥 손짓만 하고 황당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내가 한번 타보고 싶다. 예. 이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 3곳을 돌면서 총 1,638만 원 대단한 어치에 절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형식은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후가 굉장히 고수였었습니다. 왜냐면 작물 처리가 10대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저것을 다시 이제 쪼개 팔기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다른 금은방으로 가서 하나씩 한 30% 정도 싼 값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했다면 10대가 작물 처리까지,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번 사건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도의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 봤는데 불륜 스캔들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강용석 변호사. 독특한 지하철 광고를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한번 광고를 한번 보시죠. 네, 저희 뒤에 지금 잡혀있는 광고인데요. 서초역,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이런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이 보셨던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방송 모습이죠? 얼굴이죠? 고소. 이런. 그런데 저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방송에 나왔던 사진입니까?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있었던 사진이죠. 연출한 사진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지식경제위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인가요? 그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저기 이제 조경태 의원이랑가 막말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그랬냐면은 당시에 안철수 경제연구소 예산하는 지원하는 거 삭감을 가지고서는 한때 안철수 저격수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강용석 의원이랑 조경태 의원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설전을 벌였을 때 강용석 의원이 어떤 삿대질을 하면서 한 사진이 딱 카메라 찍혔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강용석 의원이 아나운서 사건으로 사실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고소왕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저 사진을 많이 좀 이렇게 고소왕 이미지에 편승해가지고 네. 사실 많이 사용을 했었죠, 강용석 의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저 사진을 이렇게 지하철역에 건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인데 뭘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용석 지금 일종의 네.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요? 너 고소 그동안에 고소왕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각시키려는. 그러니까 우리 저 서울 저 교대역 사거리 가면요, 뭐 이혼 전문 뭐 누구, 뭐 상속 전문 누구 많이 변호사 네.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고소 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고소하고 싶을 때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고소를 깔끔하게 잘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인의 본인의 업무 영역을 이제 고소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이게 사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서 지금 조금 심의에 들어간 상태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실제로 보면 저런 정치적 판단을 굉장히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것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광고 형태라고 하기보다는 이슈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이슈라는 건 찬반이 나눠질 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다 예쁘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도 저건 뭐지? 약간 좀 흉한데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고소를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상 쓰고 너 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관심은 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문제도 좀 처음에 강용석 변호사가 이 정치권에서 방송인으로 오면서 명함에다가 고소왕, 강용석 이렇게 써갖고 사람들한테 인사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즉 캠페인식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끌어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이제 돌파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문제를 자신에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요, 일반 사람과 사실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나운서 발언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때도 보통 변호사들이나 보통 정치인 같으면 사실은 수면 아래로 잠수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 고소왕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에 노출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완전 살아났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 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처럼 내가 수면 아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부각시켜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도 올리고, 또 얼마 전에 국회의사당에다가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변호사 일을 한다는 뭐 고소왕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들이 아마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 역발상으로 살아난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쪽으로 근데 방향을 지금 그동안 국회의원이었고 방송인이었고 그동안 계속 관심을 받는 직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로 돌아간 상태에서 좀 계속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나는 좀 관심을 계속 받고 싶다. 잊혀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네. 방송은 아무래도 복귀가 상당 기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변호사 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치인으로도 힘드니까 재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런 광고도 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저 광고 적법성을 이제 판결하게 될 텐데, 문제는 오히려 강용석 측 입장에서는요, 저게 허용이 안 되고 금지가 될 때 훨씬 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너 고소라는 저 광고가 오히려 변호사협회하고 싸우고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신문을 장식하는 것이 강용석 변호사에서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재신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문 대표의 표정 아주 밝았었죠. 패널분들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뭐 통과 자체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고 봤죠. 왜냐하면 이 중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당협위원장을 추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19대 총선 때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다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친노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 그다음에 통과의 승부를 걸었다는 것은 이미 견적을 뽑은 상태에서 이제 한 건데, 제가 사실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비주류도 사실은 좀 중구난방인 측면이 있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은 당규상 보면 어떤 당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보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저기에다가 본인의 거취를 걸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가 물러나야
낳느냐 마느냐이든 거치를 걸었는데 그걸 갖다가 손뼉 내지 손들어서 하자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노가 압도적 다수인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마저도 안 하겠다 그냥 박수로 통과하자라고 일사천리로 간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이웨이 하겠다, 내기를 가겠다. 비주류를 보니까 중심도 없고 신당한 타입의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가 분명히 내기를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오히려 리더십을 보여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부분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중앙위를 마치고 나온 문 대표의 표정은 밝았지만 말씀하셨듯이 무기명 비밀 투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회의장은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집단 퇴장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장면 보시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투표에 응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중앙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언론을 통해서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말씀하신 토론 내용들은 나중에 전부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저희가 어른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의장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공개를 해요. 투명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비공개로 하는 게 맞겠죠?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의장님. 비공개합시다. 네, 조경태 의원 거의 왕따가 된 분위기인데 지금 저 현장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비공개 투표에 대한 대다수는 비공개로 하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논란.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제 두 가지 정도의 논란과 쟁점 또 이제 약간 소란들이 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조경태 의원이 주장했던 비공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경태 의원은 공개로 하자. 공개 토론을 당의 이제 입장은 비공개로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한 가지는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아까 박상원 소장이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그냥 일반 사안이면 기림이나 거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표의 거취 문제, 즉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당의 주류, 즉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원래 이제 의도했던 대로 정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 쭉 보면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 즉 통과될 거라고 예측했던 핵심적인 사항은요. 문재인 대표 체제는 일사불란한 반면에 비주류는 일사불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안에 중심을 두고 혁신안이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니까 혁신안을 바꾸자 이런 주장인 반면에 또 다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를 전당대회 이유로 미루자 또는 뭐 심지어 어제 박지원 의원은 치과 치료 때문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실소를 또 낼 수도밖에 어떤 의미로 실소를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비주류가 일사불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뭐 견고함을 보여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잡음은 냈습니다만 그래도 통과를 시킨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게 야권 권력 투쟁의 서막이다. 이런 평가를 하신 패널분도 계셨는데 저렇게 비주류에 일사불란하지 않은 모습들 보면 과연 이게 뭐 투쟁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제 비주류가 뭐 지금 어제는 비주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친노 패권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몰아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네티즌들 평가를 쭉 보니까 뭐 네티즌 평가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은 글들이 북한 노동당이냐 뭐 이렇게 기립박수해서 통과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비주류가 중구난방인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뭐 주류든 비주류든 국민의 눈높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 부분을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듯이 난상토론이라는 방식을 거쳤으면 어쨌을까. 오히려 주류 입장에서는 비주류가 좀 비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네네. 한 1박 2일 정도로 정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혁신안이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근데 지금 주류 측에서는 굳이 비공개로 하자. 그다음에 손들어서 투표하자. 이 부분을 고집할 이유가 있겠네. 사실 일반 국민들은 혁신안의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경태 의원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차라리 공개를 하고 결과가 뭐 문재인 대표 재신임으로 나온 것과 관계없이 야당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비주류가 주장하는 바는 뭐고 주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공개 난상 토론을 했더라면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는 단초가 거기서 마련되는데
이른바 일사천리로 갔습니다. 비주류는 퇴장해버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야당의 문제가 크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야당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문제가 수습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장한 의원들도 있고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는 아예 불참을 네. 했습니다.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가 이 대표의 진퇴 문제로 변질이 됐다. 재신임을 묻지 않는 자리였다면 회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예. 중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혁신안이 다 발표가 됐고 공천 방식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게 안철수 의원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다시 토론해보고 다시 바꿔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두 사람이 그 전날 밤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회동에서 이제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 공감대의 핵심이 이제 뒤에 더 논의하자라는 거죠. 한축으로 보면 뒤에 더 논의하자는 거고 오늘 다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계속 그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혁신안의 이 결과를 냅두고 앞으로도 더 좀 뭐랄까요 진통을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퇴장 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보시죠. 네. 네. 새정치중앙위 상처뿐인 상처였다. 주류는 몰아치고 비주류는 초라했다. 비주류는 초라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스스로 좀 초라한 모습을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 초라하죠. 네. 초라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 다 압니다. 외부에 있는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도 그렇고 비주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권력 싸움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 선거나 당내 권력 투쟁입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요. 속된 말로 이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옳지 않은 건 다 알지만 그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비노에게는. 문재인 대표가 왜 저렇게 독단적으로 할까요?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비노는 나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비노에 문재인 대표가 건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비노를 한 사람으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 고문이 강진에서 올라와서 야 비주를 다 모여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 문재인 대표와 친노와 속된 말로 맞짱을 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대표 저렇게 못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강하게 나와서 뭔가 비주류의 뭐 수장으로 하려는 것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도 아직은 문재인 대표를 상대가 버거운 게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약간의 묘한 스탠스들. 즉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 의원을 본인 옆에 좀 놓고 싶은 것이고 왜? 안철수 의원만 비주류에서 띄워놓게 되면 비주류 입장에서는 그나마 하나 남은 구심점까지 없어지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거기 편승해서 지금 뭔가 약간 지금 해보시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대표와 맞짱을 떠서 비주류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못 내놓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렇다고 보면 옳진 않지만 문재인 대표의 저 체제가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현실로서는 가장 높지 않나. 그게 안타까운 야당의 현실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류하고 비주류의 싸움의 본질은 사실은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 둘 다 어둡다라고 공유는 하고 있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이 어두운 상황이다. 근데 이제 한쪽은 새벽으로 가는 어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한쪽은 밤으로 가는 어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분당의 원심력만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자, 지난 15일에 박준영 전 지사가 신민당 창당했고요. 천정배 의원이 오는 20일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추석 뭐 이런 이제 밥상머리 민심을 뭐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천정배 신당, 박준영 전 지사의 신민당 이게 어떤 결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추석 이후의 호남 민심이다. 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어제 중앙위 그다음에 추석 전에 문재인 대표가 일정을 추진합니다. 당원 신임투표, 국민 신임투표 한쪽에서는 호남신당, 박주선 의원의 탈당 여부도 좀 주목이 되고 천정배 신당도 그전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아까 뭐 강원식 교수가 밤으로 가는 어둠이냐 뭐 새벽으로 가는 어둠이냐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중요한 축인 호남 민심이 더 멀어진 거 아니냐 야당으로부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그 범야권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는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 이미 어제 중앙위를 통해서 같이 심리적으로 일단 같은 당에 있든 당에 있지 않든 간에 사실상 마음의 상처뿐이고 이혼 내지 결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뭐 신당 유무와 상관없이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뭐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김무성 불가론 발언 파장이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측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하고 다르죠. 정당 지지도는 양당 체제 하에서 40%, 30%, 20%가 나오는 것이고 이른바 대선 후보들은 5명, 6명, 심지어는 10여 명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거기에 20%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네, 장윤석 의원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면서 파장이 일자 윤상현 의원 자신의 발언은 김무성 대표 대선 후보 불가론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불가론은 절대 아니다. 야당 후보가 단일화할 때 김 대표의 지지도를 능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후보군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후보군을 다원화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대선 플랜 김무성 없는 대선 플랜 B. 여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인물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특보 저는 이 대목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언제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으면 이 시점에 누가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무엇을 다 포스트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한 이후에 총선 이후에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상현 정무특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을 주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높지 않다고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먼저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김무성 대표 말고도 더 주의를 기울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 대세론으로 갔었는데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거기 제지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어느 정도 청와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전까지의 청와대의 관계가 좀 냉랭했었더라면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일정 정도 굳혀가는 모양새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윤상현 정무특보가 뭐 매단되게 특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특보라는 것인데 그런 분의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파장이 굉장히 큰 거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도 향후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플랜 B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영입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87년 이른바 이제 5년 단임제 이후에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항상 꿈꿔왔던 게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우리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수로 키워내든지 아니면 밖에 스카우트 해오는 것이죠. 스카우트 해오는 것인데 스카우트 해올 대상은 반기문 총장일 것이고 안에서 키운다 누구겠느냐. 뭐 최경환 부총리 있을 것이고 윤상현 본인도 있을 것이고 안에서 한번 키워보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특히 내부에서.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것은 결국 뭐 김무성 대세론이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판단한 것이고 그게 히스토리와 스토리와 그 정치 역정이 쌓여서 나오는 것인데 일부 정치,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획에 의해서 갑자기 김태현 변호사를 대권 후보로 이거는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무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뭐 별로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저는 또 봐지고 다만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야당이 자기 총선을 가지고 이제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을 봤는데 야당이 혼란이 오면 야당 그들만의 피해인데 집권당 내에서 만약에 이게 총선을 둘러싼 충돌이 왔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대통령과 국민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친박 핵심 내에서 저런 얘기들이 별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었다. 뭐 반기문 대망론 안에서 키우자는 얘기는 쭉 있어 왔지만 아까 강원식 교수 말했듯이 이 시점에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의 문제. 지금 노동개혁 문제도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제 3천만 원 기부까지 하면 청년 일자리 펀드도 만들고 이 와중에 그러니까 또 내년은 총선 국민으로 가기 때문에 일할 시기가 없다라고 본다면 이 시점에 저 얘기가 별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특히 대통령의 정무특보 입장에서 차기 얘기를 정면으로 거론한다. 이게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게 과연 윤상현 의원이 의도했던 바가 뭐든 간에 그게 그런 결과로 가겠냐. 그건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키워드로 풀어보는 첫 번째 연예계 핫 이슈 어떤 건가요? 네. 네. 바로 한중 스타 커플 또 탄생 예. 얘기네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죠. 네, 제가 이전에 뭐 유혁비 씨와 송승헌 씨 소개해 드렸을 때 이 중국 여배우를 한국이 다 데려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한국 여배우를 데려간 건데요. 바로 추자연 씨입니다. 네. 추자연 씨가 본인의 SNS 웨이보에 이제 공식 열애를 공식 인정한 건데요. 힘들고 지치고 화가 날 때 이 사람만 찾게 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굉장히 어저께 뜨거웠죠. 이제는 그 사람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확신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추자연 씨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웃게 만드는 그 남자 네. 과연 누군가요? 바로 위샤오강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나라 말로는 우효광 씨입니다. 우효광. 네,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실력파 배우이자 실력파 가수, 실력파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자연 씨보다 2살 연하남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또 화려한 경력이 금메달을 여러 개 휩쓴 수영 선수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2012년에 추자연 씨랑 먼저 처음 호흡을 맞춘 바 있고 현재는 같은 소속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고 금메달도 땄다고. 네. 진짜 굉장히 경력이 특이합니다. 몸매 좋겠네요. 네, 게다가 연하고, 네. 요즘 대세 작곡도 하고. 한국에서 국가대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그렇죠. 이제 네. 선수를 하다가 또 보시면 굉장히 뛰어난 외모이기 때문에 이 배우로 발탁된 게 아닌가. 많은 다재다능한 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륙의 많은 팬들도 인기를 얻고 있고 이제 남자도 만났는데 실제 추자연 씨 굉장히 중국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그동안. 네, 이제 2005년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추자연 씨가 사실상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이제 작품이 꾸준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걱정할 정도일 것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초청받은 게 아니고 이제 신인의 마음으로 캐스팅돼서 간 건데 굉장히 그때는 문화의 장벽도 있고 언어의 장벽도 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현재는 이제 회당 출연료가 1억이라고 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사랑을 갖고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네, 진출했던 초기에 비해서 출연료가 10배가 뛰었다라고 추자연 씨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자, 뭐 가오지치와 결혼한 배우 채림 씨도 그렇고 지금 추자연 씨도 그렇고 여성의 입장으로서 보기에 중국 남자들 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제 추자연 씨가 웨이보에 올린 그 답에 이 우효광 씨가 당신이 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이 짧은 말에 위트도 있고요. 로맨틱하기도 하고 뭔가 박력도 있는 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여자를 끌어다니는 힘이 중국에게 있지 않나요? 잘하셨네요. 김태현 변호사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한국 남자들은 중국 남자보다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 남자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분보다는 한국 배우 중에서 저 잘생긴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얼굴만으로 다는 아니니까요. 근데 추자연 씨도 예. 그렇고 네.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국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훌륭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 추자연 씨가 이제 아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속된 말로 보는 적에서 맨땅에 헤딩인데 네. 거기서 활동하고 외로운 활동하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 눈이 가게 마련이죠. 사랑은 가까운 곳으로 싹 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에는 사랑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지 굳이 뭐 중국 남성이 한국 남성보다 우월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남 스타지도 우리 오빠 집은 어디 이런 주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제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 오빠 집은 어디? 제가 저희 나라 지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지역별로 미남들을 이제 정리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생긴 우리나라 배우들이 많죠. 이제 서울은 정통파 미남들이 많습니다. 장동건 씨, 뭐 정우성 씨가 많은데 김태현 변호사님도 서울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서울입니다. 사진 하나 옆에 써주시고 이러면 민망하네요. 예. 자, 인천 경기 갈까요? 인천 경기, 네. 인천 경기도 많네요. 인천 경기는 좀 10대 팬심을 자극하는 이제 아이돌이나 요즘에 정말 뜨는 그런 스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살짝 밑으로 내려가 보면 부산에는 사실상 오늘 부산 일반 남성들도 굉장히 이제 터프하고 그런 매력이 많잖아요. 여기도 역시 상남자 성격의 꽃미남 외모 강동원 씨나 뭐 장혁 씨, 박혜진 씨 이렇게 자리를 하고. 그렇군요. 장혁 씨를 보면 꽃미남 외모에
상남자. 네, 상남자니까. 그렇죠. 아, 그런 특징이 식스팩을 있군요. 갖고 네. 있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만능 제주군의 이제 경남 울산 지역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하시다가 배우로 이제 전업하신 오상국 씨나 뭐 가수나 연기 다 하고 계신 서인국 씨도 있고요. 좀 광주 전남 쪽으로 가보면은 미소년 매력 갖고 있는 요즘 손호준 씨가 또 굉장히 네. 약간 허당 매력을 보이면서 손호준 씨가 등장하잖아요. 이기강 씨도 있고 이제 미소년들이 많고 강원도로 올라가 보면은 뭔가 이제 감자나 고구마가 생각이 나지만 감자 고구마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원빈 씨나 김래원 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하나가 빠졌는데 대구 경북에 뭐 유아인 씨 계신데 예. 한 칸이 비네요 지금 옆에. 대구 경북 두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또 앵커분이 또 대구 경북 아니십니까? 사진 하나 저기다가 딱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좋을 것 방송 좀 같은데. 민망한 것 같은데. 네. 자, 전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빠는 어디? 저희 오빠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연석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 어디죠? 유연석 씨 경남 가야 울산. 되겠네요. 예. 한번 잠깐 주춤하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뭔가 좀 수상한데요? 그죠? 네, 동의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이런 이 지도요? 대해서? 아니 뭐 이 지도가의 기준은 잘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다 미남이라는 건 동의는 해요 제가. 근데 그렇죠. 근데 확실히 왜 서울에는 이렇게 다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 없죠? 다 40대입니다. 장동건, 정우성, 소지섭, 송승헌, 이정재. 30대 후반에서 40대고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다 이제 요새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지. 아니 근데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네.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출신 지역별로 비슷한 공통점이 우리가 뭐 굳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비슷한 특징이 있지 않나. 왜 이런 특징들이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건지. 아무래도 그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먹고 자라는 것 그리고 뭐 쐬는 바람도 뭐 같고 그러면은 성격도 비슷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의 자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의 정통파 미남. 이 정통파 미남 30대, 40대 그 자랑은요. 40이 됐어도 늙지 않는 동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서울 미남들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관리를 그렇죠. 잘하는 40대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거. 다 40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정우성, 예. 소지섭, 젊은 분들 없으면 다 30대 후반, 40대. 후반, 뭐 중후한 모습 38, 보이는 50, 60까지 미모를 간직할 수 있는 그 서울 남자. 이렇게 미남 스타들이긴 하지만 전에 저희가 그 이영애 씨 발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내 얼굴이 평범하다,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네, 이제 뭐 이영애 씨의 그런 발언은 저희 여성들을 화나게 하지만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본인들이 더 바꿔서 더 잘생겨진다면 저는 나쁠 거 없죠. 근데 저기 나오고 있는 건 정말 망원 수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네, 원빈 씨, 내 얼굴 마음에 안 든다. 네. 약간 그래서 오징어설도 나오잖아요. 그 같은 영화를 보고 나오면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약간 오징어 같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망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빈 씨죠? 네, 원빈 씨. 내 얼굴 마음에 안 들어? 네. 내 얼굴 소지섭 씨 얘기는 제가 이해는 가는 게 소지섭 씨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소지섭 씨 입장에서 보면 같이 활동하는 원빈 씨를 보면 평범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빈 씨가 사실 원탑이라고 불리니까. 근데 원빈 씨가 내 얼굴에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무슨 얼굴이 마음에 든다는 건지. 그러니까 원빈 씨 말이 가장 망언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